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 문화 세미나 3주차 온라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엄청 좋아졌죠? 코로나도 금방 물러갈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혹시 텍스트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은 자, 참 같이 펴놓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없는 학생들은 뭐 엄대로 그냥 듣고 뭐 그렇게 큰 상관없을 겁니다만은 좀 더 없는 학생들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먼저 스페인 지리, 예? 스페인 지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스페인 지도, 일단 유럽 저 끝에 있죠. 자, 유럽에서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땅덩어리가 러시아, 가장 큰 땅은 러시아죠. 그 다음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허브 역할을 하는 나라죠. 대표적인 허브 공항이 파리의 그 샤르스드골인가요? 샤르스드골 공항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한반도의 2배 반 정도 크기 되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자, 스페인 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이베리아 반도, 바로 스페인 본토죠. 이베리아 반도가 거의 뭐 한 보통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스페인 땅에. 그 다음에 발레아레스 제도, 바로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의 섬들이죠. 지중해. 그래서 뭐 배를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발레아레스 제도 역시 지중해 의 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그런 섬들이죠. 대표적 가장 큰 섬이 마요르카입니다. 가장 큰 섬이 마요르카고, 마요르카는 요즘에 왜 뭐죠? 우리 애국가, 아니테 선생이 그 친일 논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아니테 거리가 있는 마요르카입니다. 다음 메노르카, 좀 마요르카보다는 작아요. 메노르카.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어떤 젊음이 끝나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바로 이비사. 우리는 이비자라 그러죠. 그렇지만 스페인에서는 이비사죠. 바로 클럽의 천국. 이비사 가장 유명한 그 뭐죠? DJ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일단 뭐 클럽도 클럽이지만은 이비사도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추천해주고 싶은, 스페인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발레아르스 제도의 섬인데, 보통 아무래도 그 이비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마요르카는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여러분들이 윤식당으로 잘 알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 바로 그 북아프리카 쪽 해변에 있죠. 북아프리카의 위치에 있는 위치상으로 그 북아프리카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카나리아 제도. 카나리아 제도는 큰 섬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테네리페와 그란 카나리아라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카나리아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아프리카의 모로코, 스페인어는 마르레코로죠. 마르레코에도 스페인 땅이 있습니다. 바로 세우타하고 멜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물론 스페인에서도 스페인 땅이 아닌 곳이 있죠. 스페인에서도 스페인 땅이 아닌 곳, 어딜까요? 바로 스페인 가장 남쪽에 있는 지브랄타입니다. 지브랄타. 그래서 스페인하고 아프리카를 건너가는 바다가 바로 지브랄타 해협이죠. 지브랄타 해협입니다. 바로 그 지브랄타는 영국한테 뺏겼어요. 영국한테 뺏겨가지고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 시민권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래 보면은 크거나 작거나 끊임없이 나라들마다 국경이라든가 국경 분쟁이라든가 어떤 이런 섬이라든가 이런 영토에 대한 분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정글의 법칙이죠. 정글법칙. 결국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잡아먹는 이 정글의 법칙은 모르겠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되겠죠. 그래서 이 지브랄타 이 영토 문제도 끊임없이 영국과 스페인의 어떤 그런 분쟁의 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맥을 보면은 물론 조그만 산맥이죠. 가장 큰 산맥은 프랑스와 국경을 맺고 있는 피레네 산맥입니다. 피레네 산맥. 그리고 그 남쪽으로 우리 알람브라 궁전 있죠. 알람브라 궁전 그라나다. 거기에 바로 네바다 산맥,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죠. 시에라 네바다. 시에라가 산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바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안달루시아 지방은 덥지만은 바로 높은 네바다 산맥에서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바로 에브로 강입니다. 에브로 강, 아라곤. 아라곤의 그 주 도시가 어디죠? 사라고사죠. 사라고사. 저 위쪽에 지도에 아라곤 지역의 두 도시 사라고사. 그쪽으로는 에브로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한 40분만 가면은 나오는 스페인 중세의 수도. 스페인 중세의 수도. 그러니까 스페인이 마드리드 시수도가 되기 이전에 중세의 수도였던 똘레도를 흐르는 강은 바로 타호 강입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리스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똘레도의 타호 강.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바로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도시 세비야를 흐르는 과달끼비르 강이 있죠. 바로 꼬르도바 세비야를 통해서 남쪽으로 흐르는 과달끼비르 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 언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에스파뇰, 그렇죠? 우리가 스페인어 에스파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카스텔리아노입니다. 즉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에서 아랍 세력 7세기 동안 스페인을 지배했던 아랍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통일을 하면서 우리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통일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카스티아가 스페인의 중심이 된 겁니다. 카스티아 여왕이 이사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스티아가 중심이 되었고 바로 카스티아의 언어 카스텔리아노가 우리 같으면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신라어가 우리나라 공식 언어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카스텔리아노가 에스파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카탈라는 카탈루냐 지역의 언어죠.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카탈루냐 지역의 언어 카탈라너. 그리고 갈리시아어인 가이에고 그리고 바스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카스텔리아노나 카탈라나 가이에고는 다 그 라틴어의 로망스어인데 쉽게 말하면 라틴어에서 발생된 사투리어들이죠. 지방 사투리 언어들이 이렇게 된 건데 바스코 언어는 좀 달라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원이라든가 어원이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인 민족의 출발. 자, 이거는 텍스트가 있는 학생들은 텍스트를 같이 참조하면서 들으면 될 것 같네요. 저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부터는 자, 일단 스페인 민족은 출발이 셀티베로족입니다. 셀타족과 이베로족이 합쳐져서 셀티베로족이 되는 거거든요. 셀타는 자, 먼저 이베로족부터 볼까요? 이베로족은
자, 밑에서부터 올라온 인종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600년경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브랄터 해협을 넘어서 이베로족이 이제 스페인에 들어왔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타족. 셀타는 켈트, 우리도 보통 영어로 켈트족이라고 하죠. 켈트족이 바로 셀타족입니다. 셀타족은 기원전 900년경 프랑스 남동부와 다뉴브강 유역에 살던 인도 유럽 인종인 셀타족이 따뜻한 스페인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기후가 따뜻한 스페인으로 내려와서 반도 서북 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디죠? 지금도 갈리시아가 그 가에고노를 쓰는 갈리시아 쪽은 그 셀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스페인 셀티베로로 출발하는 스페인 민족에 대해서 역사가인 스트라보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그러면은 이베리아 사람들은 친절하고 우아하다. 뭐 우아는 모르겠지만 친절하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편하게 사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오르구요소라고 그러죠. 오르구요소. 그래서 주로 이제 영국하고 스페인은 참 사이가 안 좋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참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을 좀 비꼬는 투로 평가를 하죠. 오르구요소라는 것이 자존심은 강한데 뭐라 그럴까요? 우쭐거리는 거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우쭐거리는지 고개 탁 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평가하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자존심은 참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또 남도 간섭 안 해요. 왜? 그 사람도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걸 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스페인어 나는 요죠, 요. 영어의 아이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이제 스페인어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영어의 아이는 네 문자죠. 스페인의 요, 나는 소문자죠.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소문자예요. 그러면 너도 너 자신은 또 나가 되는 거죠. 너의 위치에서는.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도 저 사람 위치에서 또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만큼 너의 권리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내가 최고니까 참 목소리도 커지고 시끄러울 것 같은, 세상이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만큼 내가 너를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문화. 어찌 보면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시끄러우면서도 조용한 세상이 바로 스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간섭받는 것도 싫고 간섭하는 것이 싫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기주의입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 굉장히 묘하게 서로 간의 조합을 잘 이루면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더 지켜보게 될 부분일 겁니다. 스페인 사회의 아주 중요한 어떤 특성일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성격들이 모여서 가는데 굉장히 하나가 원하지 않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페인 사회의 특성 중에 가장 독특한 특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중해 문명, 문명의 중심이었던 지중해 문명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당시 유럽 세계의 중심 지중해죠. 이 지중해 문명의 강자는
일단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이전에 수많은 민족이 스페인에 방문을 한 거죠. 스페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스페인을 찾아오고 또 차지하기도 하고. 자, 왜냐면은 보세요. 지중해의 제일 왼쪽 끝이죠. 그렇죠? 지중해의 제일 끝.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또 맞이고. 그러니까는 역시 그 반도라는 거는 우리도 그 한반도죠.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보세요.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베리아 반도도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당시 그 지중해의 강자들이 끊임없이 그 관심을 가졌던 땅이다 보니까는 여러 민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지중해 강자였던 피니키아. 자, 우리 왜 피니키아 상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중해의 어떤 상권을 당시 지중해 상권을 지배하고 있던 피니키아가 스페인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피니키아인들이 스페인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 물론 어떤 지리적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에는 당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금속 기술, 금속 재련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래서 페니키아 상인들이 이 이베리아 반도에 와가지고 당시에 많이 묻혀져 있었던, 지하에 많이 묻혀져 있었던 금과 은을 가져가는 대신에, 자, 문화란 게 그렇죠. 서로 두 민족이 만나게 되면은 가져가는 것이 있으면 가져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 많이 있었던 금과 은을 가져가는 대신에 뭐를 가져다 줬냐 하면은 바로 생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자예요. 알파벳 문자, 그 다음에 음악, 이런 문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피니키아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알파벳 문자예요. 피니키아가 알파벳 문자를 가져다 주었다. 자, 문자가 있다는 건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또 피니키아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당시 지중해에서 피니키아와 가장 라이벌이었던 그리스가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알게 있을 겁니다. 일단 문화적으로, 그렇죠? 문화적으로 많은 거를 갖다 주게 됩니다.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그 중에서 바로 스페인 그 음식에서, 먹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스페인뿐만 아니고 이 지중해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가 뭘까요? 바로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 네, 지중해 기후라는 것이 굉장히 덥고 건조하거든요. 여러분들 스페인 가시면 이제 굉장히 건조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냥 바짝바짝 마르죠. 모든 걸 그냥 바짝바짝 말려버립니다. 우리는 습한 나라죠. 습한 나라지만 스페인은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이 그들에게서는 그 생필품이에요. 그 올리브가 없다면 아마 지중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멸종했을 겁니다. 자, 올리브 열매와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일 중에서 유명한 거 바로 포도로 만든 포도주.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은 포도가 유명하죠. 포도도 유명하고 포도
포도주도 굉장히 유명하죠. 포도주도 뭐 생산량으로 따진다면 세계 3대 생산 국가가 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뭐 포도주로 유명한 국가들이죠. 자, 그 중에 한 나라가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예술 문화를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당시 그리스 문화는 높은 수준의 경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을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전달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 이전에 마지막에 그 지중해 왕자 잘 차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바로 그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쪽에서 그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티니지지요. 북아프리카 티니지.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카르타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당시 지중해 역사를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큰 사건들만 그냥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카르타고에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중해에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카르타고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하니발 장군이죠. 하니발. 이 카르타고의 하니발과 로마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맞짱을 뜬 거예요. 지중해라는 그 자리를 놓고,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이제 로마 제국.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이미 지중해 왕자였는데, 그 다음 신흥 세력이죠. 신흥 세력으로 로마가 이제 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에 도전을 한 거죠. 바로 이 스페인은 카르타고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 또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적으로 혹은 어떤 자원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도 스페인에 눈독을 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또 결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두 국가가, 두 지역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의 전쟁을 페니 전쟁이라고 하죠. 페니라는 말은 라틴어 포에니쿠스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포에니쿠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카르타고가 페니키아의 기운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전쟁을,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지중해를 차지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에니 전쟁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그 사건이 바로 그거죠. 그 포에니 전쟁은 3차까지 이어지는데, 그 2차죠. 2차 전쟁에서 바로 그 유명했던 하니발 장군이, 우리 텍스트에서 나오는데 6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죠. 설마 하니발이 그렇게 오려고 바로 알프스를 넘어가는 겁니다. 알프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알프산을 넘는 거면 또 있죠. 누가 있죠? 알프산에서 말 타고 이렇게 하는 바로 나폴레옹 연상이 되죠. 바로 그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완전히 뒤에서 그냥 기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는 이제 카르타고가 이제 승리를 잡았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바로 로마가 또 뒷병으로 뒤를 칩니다. 뒤를 무겁선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스페인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하니발 장군의 어떤 무겁선을 잘라버리는, 차단시켜버리는, 마치 그 인천 상륙작전 같은 거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지중해에서 전세를 역전한 것처럼 알프스를 넘어서 승기를 잡은 하니발의 배려 뒷배경 뒷부분이죠. 스페인을 공격해서 승기를 다시 재역전시키는 로마가 결국은 이 포에네지 전쟁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하니발의 중심이 된 바로 카르타고 세력을 추출함으로써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데 로마가 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바로 이 이베리아 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져 있는 금과 은입니다. 네? 금과 은에 이제 눈독을 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로마는 혹시 이제 텍스트 있는 친구들은 텍스트 같이 보면서 공부할까요? 이 이베리아 반도를 이스파냐, 오늘 우리가 에스파냐라 그러죠? 바로 이스파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파냐라는 단어는 낱말은 바로 멀리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땅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지중해가 세 개 다였죠. 지중해 세 개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중해 땅에 그 세 개의 끝이었잖아요. 가장 멀리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파냐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렇게 식민지를 만든 다음에 기원전 19년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정식으로 스페인을 로마 제국에 편입시킵니다. 즉 이제는 식민지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이 된 거죠. 한 주가 된 겁니다. 한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 73년에 이르러서는 이베리아 반도의 모든 주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얘는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된 거예요. 로마 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베리아 반도가 어떤 단일한 권력 체계 아래에 통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아니고 이제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 된 거예요. 행정구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출신들의 황제들도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있지만은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봅시다. 하드리아누스, 그다음에 트라이아누스,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와 같은 어떤 그런 황제들까지 이제 배출되었다. 그리고 언어는 바로 라틴어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라틴어의 사투리들이죠. 라틴어의 사투리를 로망서, 라틴어의 사투리를 로망서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카스티아노, 가이에고, 카탈란 같은 언어들이 바스코는 다른 언어라고 그랬죠. 어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기반의 이러한 언어들이 생겨났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돼요. 그렇죠?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드디어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사상과 신앙이 통일되는 거예요. 사상과 신앙이 바로 뭐죠? 바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신앙이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으로 황제도 많이 배출됐지만 학문적으로도 스페인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우리가 혹시 네로, 로마의 그 북분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 그러니까 폭군의 스승이니까 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네카, 스토아학파의 거장이죠. 세네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인들, 루카노 마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학자로 가장 최고의 높은 위치까지 올랐던 퀸틸리아누스. 여러분들이 수사학이 뭐죠? 수사학. 스페인어는 레토리카, 영어로 리토릭이죠. 레토리카,
수사학이란 거는 말로서 상대방을,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보시죠. 페르수아디르죠. 페르수아디르. 네, 뭘로 설득해요? 말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 영화라든가 이렇게 보면 로마 원로들 이렇게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잖아요. 뭐 논리적으로도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설득을.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물론 우리도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우리도 이제는 말을 잘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특히 면접이라든가. 근데 뭐 여러분하고 달리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도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뭐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묵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말을 못하게 하죠. 모르겠어요. 밥알 튀어나온다고 말을 못하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걸, 말이 많으면 좀 사람을 경솔하게 평가하는. 근데 이제 물론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설득하는 건 아니죠.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아직 뭐 많이 안 가봤겠지만 예식장 가면은 주례사가 있죠. 주례사. 조금만 길면 사람들이 다 나가서 밥 먹으러 가버리죠. 그래서 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한 말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 능력을 배우는 게 바로 수사학이거든요. 그 최고의 수사학자가 바로, 수사학자는 퀸틸리안 루소고, 그렇게 말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하면서 강의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장 서양 역사에서 가장 말을 잘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바로 수사학의 표본이 돼버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퀸틸리안 루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업적을 쌓은 사람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그 사람은 실제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무지 잘 시킨 사람이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로마 제국은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를 이룩한 민족이죠. 그래서 왜냐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따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뭐냐면은 뭐 문화라든가 문명이죠. 문명에 보면은 주로 짓는 겁니다. 건축 부분에서 그들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일단 수로, 아쿠에둑도, 아과. 자, 물길이죠. 물. 그러니까는 바로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 나중에 뭐 보면 아마 그 그림이 나옵니다. 세고비아 그러면은 그 전번 앞에 1주차인가요? 2주차인가요? 스페인 음식에서 꼬치니오라는 음식이 있었죠. 돼지고기, 새끼 돼지고기 요리, 그 세고비아. 근데 그것이 가장 유명한 데가 세고비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꼬치니오를 먹으러 세고비아를 가면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아쿠에둑도입니다. 수로. 물론 여러 군데 수도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는 세고비아의 로마 수로가 유명합니다. 일단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상수도 시설이었던 수로. 그 다음에 뭐 아치라든가 다리,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성벽, 그리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뭐 대표적인 문명이고, 이런 것들을 스페인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다리 같은 것도 유명한 게 바로 그 똘레도 가면은 똘레도에 유명한 다리가 있죠.
똘레도 가게 되면은 로마 시대 때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극장도 여러분들이 스페인을 가게 되면 여기 뭐 엑스트레마두라 그러니까는 그 포르투갈하고 경계를 맺고 있는 지역이 엑스트레마두라입니다. 엑스트레마두라의 한 지역인 메리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형극장의 어떤 뭐라 그러죠? 원형극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도 아까 말씀드린 똘레도의 따후강, 위에는 알칸타라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시대 다리가 아직도 남아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바로 뭐겠죠? 로마니사션이죠. 스페인이 로마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걸 로마니사션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은 이제 이 로마의 한 부분이 되면서 급격하게 큰 변화를 이제 혹은 발전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그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스페인과 로마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누만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뭐 로마가 스페인을 차지할 때 그냥 쉽게 차지하지 않았겠죠. 역시 스페인 또한 자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운동을 벌였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누만시아예요. 누만시아의 시장인 시장의 영웅이죠. 장군 비리아토, 성주죠. 성주. 우리는 그 누구죠? 안시성인가요? 고구려의 안시성 고구려죠. 당나라인가요? 그래서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배웠던 거? 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안시성의 성주 이름이 뭐죠? 영화도 있었는데 안시성의 뭐죠? 양만춘인가요? 혹시 확인해보고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그쵸, 우리 고구려 시대 때 당나라의 침입에 맞서 가지고 양만춘이라는 성주를 중심으로 안시성을 지키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 끌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지긴 하지만 오랜 시간 버티지 않아요. 그 오랜 시간 버팀으로써 당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어떤 뭐랄까요, 한 요인이 되는 것처럼 물론 여기는 로마가 이제 망한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 조그만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엄청 노력을 했던, 수많은 피를 흘렸던 지역이 바로 누만시아입니다. 그래서 누만시아는 결국은 누만시아에 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 스스로 항복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 인육도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스페인의 어떤 독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누만시아와 비리아토라는 이 영웅을 우리 같으면 안 죽은 의사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아주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스스로 뭐랄까요, 자부심을 갖게 되는, 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준 인물이고 땅이 바로 누만시아고 거기에 성주이자 영주인 비리아토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스페인 역사문화 세미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과제는 이걸로 할게요. 자, 이베리아 반도의 지리적 위치의 장단점. 자, 반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반대로 그걸 통해서 어떠한 또 장점을 취할 수 있었나, 그것을 한번 잘 정리해서 지금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실 만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차오, 아스타 루에고.